안녕하세요. 서정화의 지금고전 논문 읽어드립니다. 주대의 근문과 서경에서의 본원효 고찰. 이 논문은 2024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된 연구입니다. 논문 요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근문과 서경에 대한 탐구와 분석을 통해 주나라 초기의 본원적인 효 관념과 선진시대 유학사상에서의 효에 대한 이해를 모색하여 보았습니다. 근문에서의 향효, 효향 등등의 사례에서는 선조 제례가 포함된 경건한 파티인 연향의례를 통해서 혈안적 정통 계승자로서 그 길을 잘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효자는 계승자답게 함의 의미보다는 계승자로서 함의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효우신 사례에서는 효자가 계승한 자로서 함의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내용 전체로 보아서 거기에는 계승자다움의 뉘앙스도 함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추효의 사례에서는 훌륭했던 선조들의 행적을 잘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앞으로도 계승자로서 지속적으로 성심껏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볼 수 있습니다. 서경에서 효자가 들어간 여러 용례에는 대부분 계승자의 계승자다움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 세대 이전의 선조도 효의 대상이 되며 부모를 효의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제외시킨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효는 선조를 계승한 자에서 결국 선조의 뜻과 이를 잘 따르고 계승한 계승자다운 계승자라는 의미로 진화되는데요. 이렇듯 효가 사상적으로 완성되어가는 흐름을 파악하였습니다. 제1장 서론 보겠습니다. 본 연구는 근문과 서경 두 자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유교에서의 원시적 형태의 본원효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효자가 들어간 근문 자료 분석은 서주시대부터 춘추시대 초까지로 한정합니다. 선진 유학사상에서의 효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는 고대 주나라 왕조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가 담긴 글에 대한 분석이 우선 요구됩니다. 분석 자료로서 고대 경전을 취할 수 있고 그보다 좀 더 앞시대의 자료로는 청동기, 명문, 이른바 근문이 있습니다. 금속이라는 그것의 특성상 거기에 새겨진 문자 보존 상태의 자료적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서주시대에 만들어진 청동 예기에는 그 내부의 매끄러운 면에 거의 모두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마다 적게는 수자에서 많게는 수백 자까지 다양합니다. 청나라 때의 각골문이 주로 전복의 기록을 담은 것과 다르게 근문에는 그 당시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합니다. 훌륭했던 조상을 추도하거나 자자손손의 복을 기원하는 것도 있고 또 많은 경우 귀족인 그 얘기 주인의 조상 및 왕공들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과 중대한 역사적 사건 기록도 있어서 역사서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전은 넓게는 13개의 경전, 이른바 13경이라고 하죠. 이것들 대부분 상주 교체기 즈음부터 늦어도 전환시대 이전에 성서되었고 오래된 것일수록 그 저자와 저술 시기를 명확하게 지목하기 어렵습니다. 이 중 특히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 5으로 좁혀서 오경이라고 언급되는 그것들 안에 역사서가 2이나 있습니다. 춘추시대의 역사 기록물인 춘추는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편년체 사서에 속하고 서경은 삼국유사, 고려사 등과 같은 기전체 형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요임금 때부터 동주시대 초까지를 담은 서경은 서사적인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내용의 전후곡절이 상세한데요. 청동 예기 속의 문장도 이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금문과 서경 이 두 사료의 문장 형식의 유사성 및 그 기술 내용의 역사 시기에 있어서 양자 상호 접점이 있다는 점에서 유교에서의 원시적 형태의 본원효를 고찰하는 본 연구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금문에서의 효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 주대 금문의 효자 용례 분석. 주대 금문에서 보이는 효자는 대체로 사망한 부모나 선조를 대상으로 기술되고 있는데요. 향자나 추자가 연결된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것들이 죽은 자를 대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제향을 떠올리는 향례, 이 향례 같은 경우 그것을 망자만을 위한 의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의 큰 제례는 대체로 희생을 통째의 날 것으로 썼는데요. 향의례의 경우는 의식을 진행한 이후 제를 지낸 삶은 고기로 그 자리에서 모인 족친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 그런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망자를 위한 제사에만 포인트를 두면 문장에서의 상황 파악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천자를 정점으로 하는 여러 국의 제후들과 그 제후를 정점으로 하는 여러 가의 대부, 그리고 더 아래로 수사들이 상호 혈연으로 연결된 종법 사회에서 이행되는 향의례에는 모인 자들 중 가장 신분이 높은 주관자와 여타의 족친 참례자 간의 상호 혈연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금문 자료에서 효를 용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향효 용례. 주나라 때 금문에서 효자가 향자와 함께 쓰이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문장 구조는 용향, 용효, 용효, 용향, 용향효, 용감, 향효 등입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 사례로 탁본의 석본과 그 번역문입니다. 이들 문장의 형태로 보아서 향과 효는 같은 품사로 쓰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건 모두 효자가 계승한 자로서 함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번역문은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문장은 이런 그 옛날 고어체, 이걸 이제 금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한자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지금 쓰는 한자로 이렇게 바꿔서 기록하는 걸 성문이라고 하고요. 그거에 대한 번역문 이렇게 각각 칸마다 해놨습니다. 탕림복의 뚜껑 하고 이제 이거는 춘추 초에 만들어진 그릇의 일종이에요. 괴라는 그릇의 뚜껑에 이렇게 이런 문자가 새겨져 있고요. 또 시정이라는 이거는 이제 솥이죠. 솥, 커다란 솥을 이렇게 정이라고 합니다. 시라는 이름의 정, 거기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뭐 다른 것들도 그렇습니다. 요 번역 문장은 제가 따로 안 읽겠습니다. 탕림복의 뚜껑의 솥을 길이 보배로이 쓰리라 라는 문장에서 솥의 원문인 이 정은 주나라 때의 상당한 지위를 상징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례용 그릇, 의례용 용기들을 얘기라고 합니다. 기원전 606년 초나라 제후가 주나라 천자국의 국도 근처에까지 군대를 몰고 와서 무력 행사를 하면서 천자가 보낸 사신에게 주나라 정의 크기와 무게를 감히 물었다는 이야기는 그것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역의 64개의 궤 중에서 예기 이름이 단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50번째 궤인 정궤입니다. 백선정에서의 문조는 그 문이라는 시호가 있는 선조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특정해서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중남보력 명문에서의 용감 향효의 향은 연향의례로서의 향과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기에서의 향은 이렇게 밑에 먹을 식자가 들어가 있는 잔치할 향, 연향을 하다 할 때 그 향, 이런 그 향의 의미입니다. 향의 자형은 잔치 음식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은 모습의 형용으로 그 글자 형태에서 보여주는 글자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에 반해서 향은 음식을 삶는 용기와 종묘의 형용이라는 시각이 병존합니다. 그것이 비록 의례를 행하는 장소인 종묘의 형용이라고 하더라도 향의례가 주로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향의례가 살아있는 자들이 잔치 의례를 비중 있게 겸한다는 점에서 그 문장 안에서의 향과 이 향을 같은 뜻으로 보더라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는 곧 계승자를 말합니다. 위 문장들은 계승자라는 자격으로서의 의례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한 묘사로 효행을 계승자답게 함의 의미보다는 계승자로서 함의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즉 덕과 자격 중에서 후자의 무게가 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자격은 지위를 상징합니다. 계승자로서의 덕을 갖춘 계승자다움과 계승자의 지위가 있는 그냥 계승자는 철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초부터 있어왔던 효 개념에 뭐뭐다움, 이런 덕이라는 철학적 관념을 확산시킨 사람은 정신문화의 혁신자, 공자입니다. 그는 계승자다움이란 계승할 것이 꼭 부모의 영지, 이런 재산, 영지와 자귀, 신분, 이런 자기뿐 아니라 도덕적 우수성도 그 안에 포함됨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논어 위정편에 담긴 효에 대한 여러 질문과 대답은 물론 이인편과 하기편의 아버지 사후, 아버지가 가셨던 길에 대해서 바꾼 것 없음이 3년이라면 효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말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근문에서처럼 효와 향을 같이 쓴 표현은 유교경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경 소화편 첨보시의 희용효향과 주역 최괴 단전의 치효향야가 그것입니다. 대체로 후인들이 주성문에서는 이 효향을 제사 의례를 통한 효자의 향례로 이해했고요. 효향 그 자체를 제사의 의미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고대의 향례에서 형식적인 제사가 없을 수 없겠지만 이 삶을 팽자죠. 팽의 의미를 담고 있는 향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제례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연향 의례가 작지 않은 비중이 담겨 있습니다. 일종의 선조 제례가 포함된 경건한 파티인 셈입니다. 제례상의 주인이 효, 즉 혈연적 정통 계승자라는 자격으로 향이라는 그 삶은 제수로 경건한 파티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하 석고편에 삶은 것은 효이다. 향제사는 효하는 길이다. 라고 했고, 또 진귀한 음식이란 삶은 것이고 개고기 솥으로 올려드립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개고기 솥에 대해서 설문해자에서는 개고기 솥은 종묘에서의 개 희생이고 이름하여 갱헌이다. 비육한 개 희생물로 그것을 올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의례는 삶은 개고기 정도의 제수가 쓰이는 연향의례가 됩니다. 선친에 대한 계승자다운 계승자로서 자신이 물려받은 영지를 선친이 했던 것처럼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효하는 길, 이 효도인 것입니다. 동시에 본인이 계승자가 된 자로서 그 길을 잘 가고 있음을 족친의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의례 행위를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효자의 연향 의례인 것입니다. 주나라 제1대 왕인 무왕의 부왕인 문왕의 유업을 받아서 상나라 정벌의 노정을 마치고 귀환하자마자 행한 것이 바로 문왕이 생전에 조정으로 사용했던 풍경 안에서의 그 태묘, 풍경에 있던 태묘에서의 향의례였습니다. 족친들에 의해서 국내 정치가 운영되는 주나라에서의 의례 관련 통치 문화의 일면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 양한대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많은 큰 의례에서는 주로 흠집 없이 살아있는 희생 통째가 사용됩니다.
이와 대비되어 이미 익혀진 음식이 등장하는 향을에는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익혀진 희생을 함께 먹으면서 혈연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친목의 자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신 용례를 보겠습니다. 아래는 서주시대 중기에 제작된 대극정 명문입니다. 여기에서는 효자가 계승 한자로서 함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은 물론 전체 내용으로 보아서 계승자다움의 뉘앙스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효신 용례는 요 표 안에와 같습니다. 요거는 성문이고요. 이거는 성문을 번역한 번역문입니다. 요 문장은 넘어가겠습니다. 먼 곳은 안정시키고 가까운 곳은 순히 따르게 하였다. 라는 이 원문인 유원능이는 시경의 민로시와 서경의 순전, 고명편, 문호지명편 등 대표적인 유교 경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유원능이를 할 수 있도록 보필했다면 훌륭한 보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자께서 명철하시어 천신께 효로쌈을 드러내시었으니 에서의 원문 신은 일반적인 귀신이나 유령도 아니고 물론 조물주도 아닙니다. 천지인 중에서 하늘 귀신이 신이고 땅 귀신이 기이며 사람 귀신이 귀가 됩니다. 각각 천신, 지기, 인기라고도 칭합니다. 일반 귀족까지는 인기라고 하지만 특히 천자의 경우는 을의 예법상 천신에 해당합니다. 천자가 천신에게 효로서 한다라는 말은 그가 바로 이른바 하늘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보조이신 사화보라는 그래서 성보조는 어린 천자를 현능한 성인으로 교육하는 보라는 그 직무의 자리에 처음으로 있었던 선조를 말합니다. 극의 선조인 사화보는 생전에 당대의 천자를 훌륭하게 보필했던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 당시 관념에서 그 훌륭하신 보필자의 후손에게 천자가 대를 이어서 관직을 책명하는 일은 계승자다운 계승자로서 임하는 일이 됩니다. 즉 천자를 훌륭하게 보필한 훌륭한 선조를 그 후손이 닮는 것도 효이고 그러한 훌륭한 보필자를 닮은 훌륭한 후손에게 대를 이어서 책명하는 건 역시 천자로서 왕노릇하는 자로서의 인재를 잘 등용한 선왕을 닮은 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추효용례. 앞서 용향효 용례의 경우 향과 효가 서로 뒤바뀌어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 둘을 같은 품사로 판단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아래 용추효의 경우 추자와 효자가 서로 바뀌어 사용되는 용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와 효의 품사가 서로 같지 않다고 판단했고 문장 형식에 맞게 추효를 수러와 목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효자는 아래 글에서도 역시 계승한 자로서 함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만 훈종의 경우 흔히 숙쿵야매하는 성인이다 라는 묘사는 그가 계승자다운 계승자라는 점을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효 용례에 차종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 이렇게 성문과 번역문이 있고요. 훈종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해중종에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차종과 해중종의 기백과 훈종의 신공, 을공, 정공 등과 같이 선조의 호칭에 상나라 제왕들처럼 청간자가 사용된 것은 상나라의 문화에 영향받아서인데요. 이러한 경향은 서주시대 중기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차종에는 특히 남녀가 등장하는데요. 차의 그 아내 채희에 대한 사랑이 선조에 대한 계승의식과 함께 잘 엮여 있습니다. 앞절에서의 용향효 문장들에서는 잔치 분위기가 보였다면 여기 문장에서는 훌륭했던 선조들의 행적을 잘 따르고자 하는 망자에 대한 열망의 마음과
앞으로도 계승자로서 지속적으로 잘 정진하겠다는 다짐이 보입니다. 이들 제사 의례에서 느껴지는 것은 복을 기원하는 기복이 아니라 존경과 추모입니다. 태중종에서 추효우 황고 기백부터 전문인이라는 문장의 경우 서경 주서 문호지명 표현의 추효우 전문인과 다소 겹치는 형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논합니다. 제3장 서경에서의 효 분석. 서경에서 효자가 들어간 용례는 우서의 요전편과 상서의 태갑중편, 주서의 미자지명, 강고, 주고, 체중지명, 군진, 문후지명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분석을 할 건데요. 번역은 전환대 공항국과 당나라 때의 공영달 그리고 남송대 채침 등의 주석을 참고합니다. 요전편에는 명철한 제왕 요임금이 자신의 제위를 순임금에게 선양하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것을 마음먹게 되는 까닭이 바로 아래의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선 요전편 문장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맹자는 순이 사친지도를 다하자 고수도 편안함에 이르게 되었고 고수가 편안함에 이르자 천하가 교화되었다. 고수가 편안해함에 이르게 되자 천하에서 아버지와 자식이 됨이 정해졌으니 이를 위대한 효, 대효라고 한다. 라고 논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임금이 극진히 다하였다는 사친지도는 바로 효를 말합니다. 그것을 풀어서 표현하면 부모가 해오신 훌륭한 일을 이어받아서 자기의 일로 삼는 그러한 길을 행하여 감이 됩니다. 고수는 요전편과 특히 맹자에서 계승할 만한 훌륭함이 전혀 없는 어리석고 완악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는 그가 순을 해치려는 이복동생 상을 저지하지 않고 동조하는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비자에 의하면 고수는 순의 아버지였는데 순이 그를 추방했고 상은 순의 아우였는데 순이 그를 죽였다. 아버지를 추방하고 아우를 죽인 것을 인하다라고 할 수가 없다. 제왕의 두 딸을 처로 삼아서 천하를 취한 것을 의롭다라고 할 수 없다. 인과 의가 없는데 현명하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여서 악인의 오히려 순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4천년도 더 된 이야기를 2000 몇백 년 전에 한 진술이니 맹자와 한비자 중 사실을 말한 이가 누구인지 솔직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한 좌전에서는 이 양자에 치우치지 않은 고수의 다른 면모를 알려주는데요. 소공 8년 기록에 순의 선조인 막으로부터 고수에 이르기까지 1000명을 어긴 이가 없었고 순이 현명한 덕으로 그것을 보태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악관계가 어찌됐든 효가 선사 부모, 즉 부모의 일을 일삼기를 잘 해내는 것이 되니 순이 행하였다는 그 효 역시 단순히 아버지의 악행을 참아준 것을 말함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요전편에서 효함으로써 화합시킬 수 있었으니 라고 한 것은 단순히 계승자이기 때문에 화합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계승자다운 덕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음은 태갑편입니다. 재상 이윤이 상나라의 제4대 태갑에게 안일하게 임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번 상서 태갑 중편의 문장입니다. 요거 인용문은 넘어가고요. 본문 보겠습니다. 태갑은 상나라 초조 탕왕의 손자입니다. 탕왕 때부터 상나라 왕을 보필해온 이유는 젊은 나이에 즉위한 태갑이 현명하지 못하고 포악해서 탕왕의 뜻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덕을 어지럽히자 태갑을 동이라는 그곳으로 추방시키고는 3년 동안 왕을 대신해서 섭정한 인물입니다. 밑글에서는 3년의 섭정을 마치고 태갑을 박으로 복귀시킨 후에 그 훌륭한 선조를 게으름 없이 성실하게 잘 계승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안일하거나 게을리함이 한순간도 없게 하라는 항목 중에서 앞서간 일을 받들매는 효로서 할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 포함된 것은 선조를 받들매 계승자다움을 잃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의 미자지명표는 상나라 왕실을 후계한 자격으로 주나라의 제후에 봉해졌던 무경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자 주나라 성왕, 제2대 왕이죠. 성왕이 그를 죽이고 대신에 미자를 탕왕의 후계 자격자로 봉해주는 내용을 주제로 합니다. 답은 주서 미자지명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용문 넘어가고요. 자, 윗글에서 사악하고 포악함을 제거하여의 사악하고 포악함은 하나라 마지막 왕인 거왕을 지칭한 것입니다. 또 덕이 후예에게 드리워졌도다란 탕왕의 훌륭한 지도자다움이 그 후예인 미자에게로까지 이어져서 펼쳐졌다는 말로 탕왕의 지도자다운 덕을 미자가 계승하였음을 천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상나라의 후예로서 옛날의 왕실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정치경제적 봉제인 공국을 미자에게 하사하는 명분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능히 효로서 함의 효는 상나라의 성인으로서의 왕, 성왕인 탕왕을 계승한 자로서의 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친부만 효의 대상이 아니라 수십 세대 이전의 선조도 효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당연히 본연적인 유교 효 사상의 철학적인 의미가 좋은 의식주로 낳아주신 부모님을 봉양해 드림이 아니라 계승자답게 함이기 때문입니다. 천신과 사람에게 엄숙하고 공손히 하였으니 라는 문장은 미자가 과거 천자의 후손으로서 천신, 명목상 천자의 조상이 되겠죠. 이 천신에게는 물론 살아있는 사람인 현 제왕에게도 엄숙하고 공손히 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미자가 탕왕의 적장손도 아니고 상나라 왕위를 물려받았던 자도 아니었는데요. 주나라 성왕이 그를 송나라 제후로 봉한 것은 그가 탕왕의 훌륭함을 이어받았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바로 그것을 미자가 효로서 한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주나라 성왕이 강숙에게 위나라를 봉해주면서 명하는 내용입니다. 강숙은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복 아우이고 성왕의 숙부입니다. 위 땅은 은허, 안양 땅, 은허 지역으로 상나라의 도읍지였던 곳입니다. 이전에 상나라 후손 무경에게 봉해주었던 땅이 그곳인데요. 문왕의 두 아들 관숙, 채숙과 함께 도모해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성, 그 자라는 성이에요. 그 상나라는 그 자성인 무경의 후손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희성, 그 주나라 성이 시예요. 희성인 강숙에게 다시 봉해졌습니다. 라번 강고편 문장이요. 문장 이렇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효로서 하지 않고 란 바로 자식이 그 아버지의 일을 공경히 복무하지 않음인 것입니다. 부와 고는 모두 아버지로 번역이 될 수 있지만 그 양자는 엄밀히 서로 다릅니다. 부자는 손에 회초리를 든 혼육자의 방점이 있기 때문에 신분을 가릴 것 없이 사용됩니다. 춘추시대 이전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생부뿐만 아니라 근친의 아저씨들, 그러니까 삼촌들에게도 미칭으로 여기서는 보라고 읽습니다. 보라고 불렀는데요. 이는 가문 내에서 생부와 숙부들의 역할이 비슷했기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반면에 이 고자, 생각할 고자에는 특정 지위에서 많은 경험과 업적을 통해서 지혜로움을 갖춘 자의 방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움,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다움과 실천력, 행이라는 실천력이 완성되었다고 상정하여서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윗글 전체에서 경계의 말이 있는 이유는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 주공의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위 땅에서의 큰 배신을 염두에 둔 서술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음은 강고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주고편 문장입니다. 마번 주고편.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인용문은 넘어가고요. 본문 계속 보겠습니다. 윗글의 소자를 채침은 젊은이라고 했고 공항국은 하민들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비용이 크게 드는 알코올, 술이라는 것을 먹고 안 먹고 선택할 수 있음을 금지당하고 또 제사까지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는 결코 하민 계층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문왕이 이러한 경계를 했던 까닭은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왕이 방탕한 주지육림, 술로 연못을 만들고 수풀에다가 고기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아주 향락을 즐겼다는 이 주지육림,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왕이 이런 주지육림 때문에 천하를 잃었던 것 때문에 이렇게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경계했던 것이니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지배층의 사치를 경계한 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내 땅 사람들 이하의 글은 공항국은 그러니까 성왕, 제2대 성왕이 강숙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채침은 역시 왕이죠. 제1대 무왕이 직접 매 땅 사람들에게 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항국의 설명을 위주로 이해했습니다. 그 고와 그 장을 공항국은 부형으로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부형은 그곳 제후의 고갱은 넓적다리와 팔뚝이란 뜻인데 옆에서 힘이 되는 그런 재상, 정승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후의 고갱이 될 맷당 지역 리더를 말합니다. 성왕의 명은 봉지를 통치하러 가는 강숙이 그 도읍지 맷당에서 자신의 고갱 역할을 할 사람을 그 지역 사람이 대를 이어서 하게 하고 그 부형의 일을 자제들이 부지런히 섬기도록 교화시키라고 한 말입니다. 다음의 체중지명편은 채나라를 봉지로 받은 채숙, 이름이 도예요. 채숙도가 그의 아들 체중 이름이 호예요. 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왕의 동생인 채숙은 동복 형제인 관숙과 그리고 상나라 후손 무경 등과 더불어서 주나라 왕실을 상대로 난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체중에게는 무도했던 그 아버지 채숙을 닮지 말고 훌륭하셨던 할아버지인 문왕에게 효행을 실천해야 할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밥은 체중지명편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인용문 이렇게 번역한 인용문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체중이 행하는 효의 대상이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임을 말하고 있어서 기존의 인식처럼 단순히 효를 부모 봉양과 부모에 대한 순종에 초점을 둔다면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됩니다. 채숙은 반란을 일으킨 일로 인해서 채국의 제후에서 쫓겨난 뒤 죽었기 때문에 채중은 그의 아버지를 계승한 것이 아닙니다. 앞사람의 허물에서의 그 앞사람과 너의 고가 왕명을 어긴에서의 너의 고는 모두 반란을 일으켰었던 아버지 채숙을 가리킵니다. 또한 오직 충을 하고 오직 효를 함일 뿐이다 라고 하여서 충과 효를 함께 언급하였는데요. 이 말은 자칫 나라에 대한 충을 부모에 대한 효와 동격으로 삼고 일반화해서 함께 행해야 함을 강조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습니다. 윗글에서 충효를 해야 하는 체중은 주나라의 초조로 숭앙받는 문왕의 손자이자 그 당시 왕과는 사촌지간입니다. 자신이 행하여야 할 효행의 대상이 할아버지인 문왕이라는 점과 본인의 아버지는 왕실을 배반했다는 점, 이 둘은 그의 효에 충이 함께 강조된 이유입니다. 충의 의미는 그의 아버지처럼 잘못된 생각이 빠짐이 없이 말 그대로
속마음에서 진실된 마음을 다함인 것입니다. 이렇듯 체중이 채나라의 제후로 봉해지는 이 상황은 아버지를 건너뛰어서 할아버지의 성덕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서주시대에는 주나라의 도읍이 두 지역에 있었습니다. 무왕이 세자 시절의 영건에서 그로부터 역대 왕이 대대로 거한 이 호경 지역 일대를 종주라고 칭하고 성왕 초에 섭정공이었던 주공이 이 낙양 땅에 조성해서 관리했던 곳을 동쪽 도읍, 그러니까 동도 또는 성주라고도 칭합니다. 다음의 군진편에는 주공이 사망하자 바로 그렇게 조성된 성주를 군진에게 맡아 다스릴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4번 군진편 내용은 이렇습니다. 번역한 인용문은 넘어가고요. 본문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군진의 형제 언급이 있을 뿐 효의 대상인 그 부모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형제에게 우애롭게 하기만 한다면 정사를 능히 시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한 말은 군진에게 맡겨진 임무에 그의 형제가 함께함을 시사합니다. 부모가 언급되지 않는데도 효를 행할 수 있는 것은 효자가 부모의 의식주 봉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친을 계승함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공이 교도하며 보호했다는 그 만명의 만민은 군진편 후반부에 은민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서 만국 상나라, 은나라라고 하죠. 상나라는 이 은나라 유민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군진에게는 주공이 상나라 유민들을 교도하며 보호했던 그 변함없는 도를 솔선수범하라는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군진이라는 인물은 주공을 보필하여 상나라 유민들을 통솔했던 관료의 자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주공의 여러 자식 중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왕이 직접 책명하는 장면으로 봐서 후자의 가능성이 큰데요. 이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군진을 주공의 아들이라고 설명한 정현과 육동명의 주석이 그것입니다. 성왕이 군진에게 준 임무는 나급 땅의 제후가 되어서 주나라를 지키는 그런 관역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 지역의 관리자로 임명해 준 것일 뿐입니다. 나급에서의 주공의 위치 역시 기록상에서는 제후가 아닌 관리자였고 군진에게 맡겨진 그 임무 또한 주공이 일삼았던 일입니다. 주공이 일삼았던 일을 그대로 계승하여서 임하라는 명을 받았으니 이 역시 효자의 자격과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은 문호지명편 글입니다. 그 서서에서 평왕이 진나라 진문후에게 거창술과 규찬잔을 하사하고 문호지명편을 지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이 경문은 호경에서 나급으로 동천한 주나라 평왕이 천도를 한 주나라 평왕이 자신을 보좌해서 동천을 돕고 어지러운 전국을 평정하여 재건 공로를 세운 진문후를 치하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자, 4번 문호지명편 문장입니다. 요거는 읽어볼까요? 평왕이 말했다. 의화 아저씨, 그대는 능히 당신의 훌륭하신 초조를 이을 수가 있어서 그대는 비로소 문왕과 무왕을 닮아냈고 그로써 그대의 임금에게 부합해 맞추며 이었으니 이전의 문인께 효로싸움을 미루어 행한 것입니다. 추효 전문인. 이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윗글 의화 아저씨는 진문후를 말합니다. 의화는 문후의 자입니다. 진나라 제후는 주 천자와 동성 같은 성의 친족이므로 젊은 평왕이 진문후에게 아저씨라고 부른 것입니다. 네, 훌륭하신 초조는 진나라 초조인 당숙을 말합니다. 그대는 비로소 문왕,
무왕을 닮아내었고 해서 그대를 공항국은 평왕이 스스로를 칭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데요. 채침은 그것을 문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전의 문인에 대해 공항국은 문덕지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채침은 이른바 훌륭하신 초조인 당숙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효로싸움을 미루어 행한 것입니다. 라는 글은 문우가 초조 당숙으로부터 이어왔던 일을 계승한 자로서 선조의 뜻과 일을 잘 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원문 추효는 얘기 반기편에도 보입니다. 종묘를 수선하고 제사일을 공경히 함은 하민들에게 추효함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손님 계단으로 올라가서 빈 위, 그러니까 손님 계단 위, 서쪽 계단 위에서 조문을 받으면 하민들에게 추효함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후국의 제후로 시작된 당숙에게 부여됐던 일은 문을 중시한 문왕으로부터 시작된 주나라 왕실을 호위하는 일이었습니다. 유왕이 견융에게 죽임을 당하고 평왕이 즉위해서 동쪽의 나급으로 천도함에 진문호가 평왕을 영송하여서 안전하게 정주시켰던 것은 이미 문호가 선조의 뜻과 이를 잘 따르고 계승한 자다운 공을 세운 것입니다. 네,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제4장 결론. 이상에서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가 담긴 금문과 서경에 대한 탐구와 분석을 통해 주나라 초기의 본원적인 효 관념과 선진유학 사상에서의 효에 대한 이해를 모색하여 보았습니다. 두 자료의 문장 형식의 유사성 및 그 기술 내용의 역사 시기에 있어서 양자 상호 접점이 있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유교에서의 원시적 형태의 본원효를 고찰하는 본 연구에서의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분석한 근문 자료들 중에서 탕림북의 뚜껑, 희정, 백선정, 중남보력 등에서 용향, 용효, 용효, 용향, 용향효, 용감, 향효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선조 제례가 포함된 경건한 파티인 연향 의례를 통해서 혈연적 정통 계승자로서 그 길을 잘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효자는 계승자답게 함의 의미보다는 계승자로서 함의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즉 덕과 지위라는 자격 중에서 후자의 무게가 실린 것입니다. 그런데 대극정의 효우신 사례에서는 그것이 계승자로서 함의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내용 전체로 보아서 계승자다움의 뉘앙스도 함께 갖추었습니다. 천자를 훌륭하게 보필한 훌륭한 선조를 그 후손이 담는 것도 효이고 그러한 훌륭한 보필자를 대를 이어서 생명하는 건 역시 왕노릇하는 자로서의 효이다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차종, 훈종, 해중종에서는 추효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훌륭했던 선조들이 행적을 잘 따르고자 하는 망자에 대한 마음과 앞으로도 계승자로서 지속적으로 잘 정진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서경의 요전편, 태가편, 미자지명편, 강고편, 주고편, 체중지명편, 군진편, 문우지명편 등에서 효자가 들어간 용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선조를 본받아서 받들미 바로 효라는 점이 대체로 공통됩니다. 이는 계승자다움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기저에 친부모만이 효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 세대 이전의 선조도 효의 대상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데요. 물론 이는 유교 효 사상에서의 본원적 의미가 좋은 의식주로 낳아주신 부모님을 봉양해드림이 아니라 계승자답게 함이기 때문입니다. 채나라의 제후로 책봉된 채중에게는 무도했던 아버지 채숙을 닮지 말고 훌륭하셨던 할아버지 문왕에게
효행을 실천해야 하였음이 강조됩니다. 채중은 실질적으로 그 아버지 채숙의 채나라를 승계받은 것이지만 효 사상에 있어서 그가 계승하는 대상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인 문왕입니다. 채숙이 문왕의 훌륭함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채숙의 아들 채중은 아버지를 효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직접 할아버지를 효의 대상으로 삼아 문왕의 덕을 계승해야 했습니다. 미자가 상나라 탕왕의 적장손도 아니고 왕위를 물려받은 자도 아니었는데 주나라 천자가 그를 송나라 제후로 봉한 것은 그가 탕왕의 훌륭함을 이어받았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바로 그것을 미자가 효로서 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보통 유학사상에서 적장자로부터 적장자로 계승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고 그것이 유교의 본질이라는 관념도 있습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 모두가 장자를 상당히 중시했던 것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와 같은 관념을 공자의 아이디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것을 잘못된 인식이자 선입견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공자의 시대로 갈수록 계승이라는 관념은 일단 이 서민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국가 사회에서 큰일을 하는 왕과 제후, 이 왕공의 경우 계승은 꼭 장자에게로만 가지 않았으며 차자 상속이 특별히 부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제후 탈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장자가 아닌 사람이 지위에 올라서 선제후를 계승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언급은 이미 탈종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인식되던 시기인 한나라 때에 나온 말인데요. 사실상 선진시대의 그러한 탈종은 제후뿐만 아니라 천자나 경대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탈종의 대표적인 사례는 춘추시대 패자로 이름난 진문공의 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진문공은 춘추 5패 중에 한 사람이죠. 문공의 아버지인 헌공에게 그 제후 자리 공위를 물려준 사람은 문공의 할아버지 무공입니다. 고곡당의 진무공은 3대에 걸쳐 여러 차례 전투를 치르면서 제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몰아내고 결국은 천자로부터 인정을 받아내서 공위에 오른 자입니다. 효로서 함을 미루어 행함이란 초조로부터 이어왔던 훌륭한 일을 계승한 자로서 선조의 뜻과 일을 잘 이었다는 말입니다. 고대 주왕조 사람들이 생각과 언어가 담긴 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효가 선조를 계승한 자에서 결국 선조의 뜻과 일을 잘 따르고 계승한 계승자다운 계승자라는 의미로 사상적으로 완성되어가는 흐름을 파악하였습니다.